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날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일단 이날은 다우 지수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해졌던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300억 달러 규모의 블록 세일이었었죠. 이 블록 세일의 여파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블록 세일 여파로 인해서 개별 주식들, 비아콤 CBS라든지 아니 디스커버리 이런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밀려났다면 이제는 그 여파가 금융권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 후 외신에서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을 불이행하는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금융주 전반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만들어냈고요. 특히 이 가운데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노무라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10%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전반의 부정적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고 금융 섹터의 주가 하락도 연이어 이어졌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상승했다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이 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변동성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그 분기 말이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밤사이 미국장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라스 클로징 벨 나올 시간이고요. 오늘 미국장에서 주요 지수는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털의 마진콜 여파에 따라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눈치를 좀 보다가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상승 전환을 하면서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0.3%까지 상승 탄력을 키워줬고요. 33,1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오늘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죠. 0.6%가량의 낙폭을 오늘 키운 모습이고요. 그래도 13,000선은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970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난 26일에 나왔던 300억 달러 규모의 블록딜 대량 매매죠. 이 블록딜에 따른 여파를 주시했습니다.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손실에 따른 마진콜로 인해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나온 매물이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의 주가가 모두 27% 급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크레딧 스위스와 노무라 역시도 큰 폭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아케고스 사태가 시장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변동성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YZ 프라이빗 뱅킹의 투자 담당 대표는 아케고스가 청산해야 하는 주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번 사태는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전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제교역의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친 바가 있었죠.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았던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가 자초된 지 7일 만에 완전히 부양이 됐습니다. 이제 선박 운행이 재개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는 6개 업종이 하락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커뮤니케이션과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주가 1%대의 상승 탄력을 지켜내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1% 내외로 떨어지면서 가장 약한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그 밖에도 자유소비재와 기술주는 0.5%대의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통해서 더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은 이번 주 국채금리가 진정세를 조금 보임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이 1.5%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웰스파고가 3.3%,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0.5%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보잉 737 맥스 기종 100대를 추가로 주문했다는 소식에 보잉의 주가는 이날 2.3% 탄력을 받은 채 마감을 했고요. 아케고스의 마진콜로 인해서 지난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비아콤 CBS는 마이너스 6.7%, 디스커버리는 마이너스 1.6%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기타 특징주들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몇 가지 종목들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노무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라, 이 아케고스가 포지션을 청산함에 따라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두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무라고 다음으로는 크레딧 스위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은행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노무라의 주가는 오늘 14% 이상 급락했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역시도 11.5%의 급락세를 전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KTOS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5.4% 상승하면서 2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신규 스페이스 ETF의 이 종목의 비중이 높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ETF는 미국장 기준 화요일장에서부터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크게 주가가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트위터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74% 상승하면서 63달러 선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요. 트루이스트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품과 기술 플랫폼에 있어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76% 상승 마감했는데요. 도이치방크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55달러에서 주당 3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페이스북 광고 부문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금융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이런 가운데 나스닥은 또 하락.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일단은 경기 민감주가 그래도 좀 아웃퍼폼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케고스 캐피털 발의 대량 블록세일 여파가 좀 지속이 됐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 초반의 낙폭을 많이 좀 회복한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건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블록세일에 따른 투자은행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태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것이냐. 세 번째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저희가 좀 염두를 해야 할 그런 이슈냐.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전이될 가능성, 그리고 향후 유사 사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번 아케고스 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게 점치는 의견들이 좀 다수 나오면서 시장 역시도 막판으로 갈수록 그나마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블록세일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외신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WTI 가격은 이날 약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만조를 활용해서 수에즈 운하에 좌초됐던 컨테이너 선박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완전히 길막이 되는 상황은, 완전히 장기화되는 상황은 이제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유 공급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유가는 사실 아시아 증시에서는 크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미국장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상승을 했습니다. 로이터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WTI 가격은 현재도 약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61.5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1% 하락하면서 2주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 자,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1.7%를 돌파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줄어들면서 금에 대한 매수 심리는 다소 약화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1.29% 내리면서 1,709.9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현재 93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던 미국 증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밀러 타박이라는 기관에서 현재 대비해서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하지만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펀더멘털에 의한 추가 상승은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증시가 이미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펀더멘털 성장 전망을 모두 다 끌었었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는 올해 최대 8%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익도 25% 정도 YOY 기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관련 호재가 이미 다 소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당 IB에서는 이 같은 성장 전망이 인상적인 수치다. 하지만은 팬데믹 여파를 반영한 2020년도가 아닌 다른 연도와 비교했을 때는 평범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성장 이 전망이 증시의 추가 랠리를 정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이라면서 밸류에이션이 극단적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업사이드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 오히려 대대적인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꽤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증시의 조정을 점치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조정을 점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일단은 해당 IB가 이날도 나타났었죠. 시장 전반과 그리고 주요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간의 괴리가 결국은 대대적인 조정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나스닥 지수가 12에서 14% 하락할 시에
S&P 500 지수도 상당한 부진을 겪었음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도 나스닥이 15% 이상 하락 시에는 S&P도 최소 마이너스 1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라고 복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IB, 밀러타박이라는 기관에서는 앞서서도 이 언택트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저금리 수혜가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이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 이르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차익 실현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한 바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반대로 시장에서는 올해 경제 고성장이 그동안 이 고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를 했었던 것에 대한 정상화를 시켜줄 것이란 기대감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이쪽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네, 지금 CNBC에 따르면은 월가에서 점치고 있는 평균적인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가 4,099입니다. 현재 대비해서 약 한 3% 정도의 추가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팩트셋에서 집계하고 있는 기업 이익 전망치를 여기에 대입할 시에 포드 PER 23배 정도가 나옵니다. 즉 지금 정도의 이 고밸류를 결국은 경제와 기업이익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는 지지해 줄 것으로 월가에서는 믿고 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관에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거시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저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 말에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매우 강력한 상황에서 위험자산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오히려 비중 확대를 권고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IB들 의견을 잘 참고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외신을 통해서 장혜진 앵커가 잘 정리해줬던 그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설적인 한국계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황이 지난 금요일에 300억 달러 규모의 블록 세일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놀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곳은 크레딧 스위스와 노무라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크레딧 스위스와 노무라의 주가 모두 10% 넘는 급락을 보였었고요. 이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투자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내막부터 좀 살펴보자면 과거 타이거 아시아펀드의 매니저였던 빌 황이 지난 금요일에 아르키고스 자산운용을 통해서 300억 달러의 블록 세일을 했는데 이 소식이 있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정확한 규모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달 말에 끝나는 분기 실적에 현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난주에 몇몇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을 불이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노무라 역시 이 미국 헤지펀드 고객들로부터 약 2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아직은 못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인데요. 미국 증권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헤지펀드 고객들이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고객들이 있는데 아르키고스가 뭐 비아콤 CBS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여러 테크 기업들 그리고 디스커버리 이런 그 기업들을 블록 세일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이들의 기업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었던 이 주가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 증거금이 부족하면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헤지펀드에게 마진콜을 하게 된 겁니다. 증거금 더 넣어라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자 헤지펀드들은 미국 증권사들에게 돈을 내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미국 증권사들에게 그리고 대형 IB들에게 실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결국은 이제 헤지펀드를 고객으로 갖고 있는 다른 글로벌 증권사들도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 건데요. 자, 팀장님,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상승이다 그리고 경기 회복이다 해서 금융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럼 이런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는 금융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좀 월가의 시각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은 유사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 전반으로 이 여파가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좀 낮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제 게임스탑이라든지 아키고스 사태 같은 상황에 좀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은 이 같은 사태가 결국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분석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와 또 관련도 있겠죠. 금융주에 대해서도 분위기가 최근에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금융주를 여전히 추천한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에 미 연준이 은행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이렇듯이 주주 환원 관련한 규제 완화는 금융주에 대해서 호재라고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의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재정 부양책이 현지 시간 31일 일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식통을 통해서 기존의 3조 달러로 예상을 했던 이번 부양책이 4조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3.5조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 방안도 함께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번 부양책은 두 개의 큰 프로젝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토목과 친환경 사업 등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 보건 등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될 텐데, 먼저 수요일에 발표하게 되는 것은 토목, 친환경 사업 등의 물리적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 지출 대비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적자 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리 인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측은 법인세율 인상, 또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번 것에 대한 최저세율, 그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세율, 그리고 주식 부동산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등에 관해서 세금을 인상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 구체적인 증세 규모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월가에서는 법인세율은 인상이 되겠지만 그 폭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으로부터 아직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세금 인상이 대형 IT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전에도 골드만삭스 등에서 애플, 엔비디아, 오라클 등의 기업이 세율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아직 그 법인세율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폭을 취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경기 부양과 증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증세 부분에 있어서 IT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지켜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부양 재원 마련에 위해서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발행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시장에 좀 과잉 공급을 야기를 해서 금리 상승 공포로 이것이 전이가 됐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만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의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세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든의 이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미리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증세에 따른 어떤 부담감을 상쇄할 만큼의 성장이 나올 수만 있다면은 그 걱정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심리적인 타격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무 구조가 불안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세 타격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통상적으로 증세를 했을 때 좀 피해를 받을 만한 기업군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작스라는 투자정보 웹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관련 ETF 이렇게 증세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줄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소형 성장주 ETF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 그런 투자군이다라고 지목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폭스바겐이 미국 사업부명을 볼츠바겐으로 바꾸면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캐시우드의 우주 ETF가 오늘 밤 거래를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 공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이 보잉 737 맥스 소형기 100대를 구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폭스바겐의 어떤 내용이 유출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의 사업부 이름까지 바꾸면서 전기차 시장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 폭스바겐 웹사이트에서 미국의 사업부명이 폭스바겐에서 그 전압을 뜻하는 이 VOLT, 볼트를 넣은 볼츠바겐으로 변경한다라는 보도자료가 전해진 것인데요. 이걸 이제 알고 봤더니 원래는 4월 29일에 공표가 예정된 자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월 29일에 잘못 유출된 것이고요. 하지만 USA 투데이 측에서 삭제 전에 이를 포착을 해서 관련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폭스바겐 대변인 측은 관련해서 코멘트를 거부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은 이 관련된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것이 해킹이라든지 장난은 아니라고 좀 밝혀진 것 같고,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실제로 사업부명을 변경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유출된 보도자료를 보면요. 폭스바겐은 단순히 이번에 사업부 명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미래형 e-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공식 선언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부명과 그리고 브랜딩이 모든 사람들을 전기차로 이동시키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자신들의 목표 달성 의지다라고 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또 유출 자료에 따르면요, 내연기관차에는 이제 VW의 마크를 폭스바겐 차들이 달고 있죠. 하지만은 앞으로는 전기차 모델에는 이 볼츠바겐 마크를 달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VW라고 하는 이제 심볼과 같은 그 브랜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볼트바겐 이렇게 또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이긴 한데 이게 그러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전통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최근에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번 내비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도 그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는 2030년부터는 완전히 전기차만 판매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GM 같은 경우에는 포드보다 더 일찍 올인을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완전 전기차 업체로 거듭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 평가도 그래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클레이즈에서 최근에 이 포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의 전기차 사업이 예상보다 더욱더 강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나 GM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업사이드가 결국은 이 GM 주가 $100 선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고 지켜봤던 테슬라의 최근 이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될 만한 좋은 소식이 없을까요? 지난해 테슬라가 글로벌적으로 약 한 5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약간 22만 대 정도를 팔면서 그 2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센 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과 테슬라 간의 주가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전기 세미트럭에 대해서 10대 추가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앞서서 이 펩시코와도 15대 트럭을 계약한 바가 있다라고 테슬라 측에서는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라는 IB에서도 역시 이날 전기차 관련주가 최근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장기 성장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우주항공 ETF, 특히 아크인베스트의 우주항공 ETF ARKX가 오늘 밤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ETF에 어떤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지 이 포트폴리오까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업이 바로 트림블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포트 내에서 거의 8.3%의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트림블이라고 하는 기업은 3D 건설 정보 모델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건설 정보를 디지털로 모델링을 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현재도 농업
농업과 건설, 교통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약을 하고 있고 수익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3D 프린팅 ETF가 차지를 했습니다. 6.1%의 ETF 안에 ETF가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들은 뭐 우주, 항공, 방위 산업 기업들도 다수 포함이 됐죠. 크레토스, L3 해리스,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돼서 이런 기업들이 약 4에서 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방위 산업 기업들도 다수 포함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통신 기업인 이리듐도 들어갔고요. 중국의 징둥닷컴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날 여기에 포함된 다른 기업들보다는 방위산업 기업들, 뭐 L3 해리슨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이 2%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크레토스라고 하는 기업도 역시 방위산업 기업이거든요. 디펜스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잉의 경우에는 뭐 개별 이슈와 더불어서 ARKX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2% 넘게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 자, 아마 이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버진 갤럭틱이 포함이 됐나 안 됐나?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포트에서 보면은 1.95%가 비중이 돼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다소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팀장님 이번 그 ARKX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편입 종목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짐 크레이머가 수장으로 있는 IB 더 스트릿의 분석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트림블이라든지 크라토스 그리고 이리듐 등의 기업의 포함이 놀랍지는 않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 그리고 디어 같은 대기업들도 물론 이제 우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비중이 적지만은 편입이 이해된다라는 반응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다소 의아한 거는 테슬라가 미포함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분명히 좀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굉장히 좀 사랑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편입 비중 역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소 좀 예상 밖의 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그리고 텐센트가 포함이 됐죠. 그리고 풀 리스트를 또 보면은 알파벳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스트릿에서는 개연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또 나타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됐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좀 뚜렷하게 드러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우주항공 ETF에 포함된 보잉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존의 오래된 여객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보잉의 737 맥스 7 기종, 소형 기종 10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간반 보잉의 주가는 2.3% 상승세를 시현한 채 장을 마쳤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신규 주문건은 아니고요. 기존에 주문했던 맥스 8 기종 70대에서 더 작고 다소 인기가 좀 없는 모델인 맥스 7 라인으로 교체하는 대신 주문 대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는 2029년까지 737 맥스와 맥스 7과 맥스 8 기종을 155대 추가적으로 구매할 것으로 함께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이 두 차례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 최대의 항공기 매입 규모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사고로 인해서 보잉의 737 맥스 운항이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원활한 운항뿐만 아니라 이 매매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텍사스 달라스에 기반한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효율적인 비용의 항공기 구입으로 저가 항공 라인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는 2022년에 첫 737 맥스 7 기종을 인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사들의 운영 정상화로 이제 슬슬 항공기 관련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이슈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보잉이지만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차츰 보이고 있는데요. 보잉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 최근 의견들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월 들어서도 약간 15%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차익 실현 그런 매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구매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외에도 그간의 이 결함 의혹 등에 의해서 인도가 장기간 좀 중단이 됐었던 787 드림라이너 기종 같은 경우에도 5개월 만에 인도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호재가 다수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할 때 제시됐던 IB들의 의견도 대체로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근에 보잉에 대해서 이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 항공 섹터 전반에 대한 심리가 개선된 것을 반영했다라고 밝혔고요. 서스퀘아나라는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250에서 300달러로 올렸는데요. 항공 수요 회복 및 그리고 787 이 기종에 대한 인도 재개, 그리고 향후에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737 맥스 항공기의 중국에서의 운항 재개 등의 올해 호재가 다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